네,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라고 여러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과거 일본의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따지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책임을 요구하는 단체지요. 정의기억연대. 이 후원금을 갖고 어디다 썼느냐? 이를 두고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그냥 계속 입 닫고 계세요.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 진상도 밝혀지고 또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고 또 이 중간에 끼어든 세력이 이걸 이용해 먹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건 아베가 웃을 일이다. 아베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분은 정말 제가 화를 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계속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차단하겠습니다, 정말. 속전속결로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이제 정의기억연대 말씀하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파문과 관련한 이야기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잠깐 만나시죠. 자,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자, 2020년도 후기 2학기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일반대학원 신학과, 신학대학원 신학과, 석박사 과정입니다. 신학대학원은 이제 석사 과정이고요. 일반대학원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신학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또 보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니시기 딱 좋은 학과네요.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석사. 모집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소상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나만 알고 싶은 봄나들이 명소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머문 빌리지는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네, 머문 빌리지는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니라 산속에 우리만 진짜 통째로 사용하는 독채 펜션이거든요. 우리 팀만 있어서 더욱 안심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과 카페, 휴식 공간, 그리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힐링 스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였습니다. 자, 한겨레 보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딴 신문들은 부채질을 하질 않나, 이간질을 하지 않나, 아주 난리 부르스인데요. 한겨레 기사가 가장 그래도 담백합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화인권 운동에 앞장서온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 불참 선언을 하면서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며칠 전 이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모은 후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일까? 네, 이 후원금 모금을 해서 다 피해자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원칙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정의기억연대가 공시한 최근 4년 동안의 연간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은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 8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4년 동안 48억 9,300만 원을 기부받았는데요. 피해자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쓴 금액은 이 중에 9억 2천만 원으로 모금액의 18.8%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피해자는 제쳐두고 정의기억연대에 몸집을 키우는데 후원금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자, 근데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은요, 이미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이런 보고 내용과 달리 이걸 뭐 딴 데 전용했다든지 이러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은, 일단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은 절반 정도가 목적이 정해진 지정기부금이고, 이런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후원금 모집 안내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누리집에는 수요 시위 같은 국내외 활동, 쉼터의 평화의 우리집 운영, 그리고 쉼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 그리고 생존자 복지를 위한 정의기억연대 활동, 그리고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기금,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운영, 또한 관련한 연구조사 등으로 모금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 역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요. 제가 이제 사단법인 평화나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 그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대로 사업비를 집행했는지도 감찰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하려던 사업을 안 하고 딴 데다 돈을 전용했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왜 니들이 그걸 갖다 쓰느냐, 니들이 그걸 갖다 쓰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이제 할머니 분들, 피해 입으신 할머니 분들의 그 입장은 이런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런 성노예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가 망각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또 갸륵한 취지를 또 말씀하셨고요. 정의기억연대는 그래서 그 취지를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예. 대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한 관계자가 한겨레 인터뷰를 했는데, 후원금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만 써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보수 진영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히 돈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수 진영의 공격을 떠나서 이거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엉뚱한데 터무니없는 데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쟁점이 이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가 이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12.28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12월 27일 오후에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날 밤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합의 내용의 일부를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윤미향 당선자는 이 정부, 한일 정부의 발표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밝혀왔어요. 근데 이것도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냈는데, 기밀 유지를 위해서 신의를 지킨 거 아닙니까? 신의를 지킬 만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저쪽 일본하고 야합한 박근혜 정권과 그 약속을 지켜야 했는지,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견해가. 하여간 윤미향 당선자는 12.28 합의에 격렬히 반대해 왔어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합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할머니들께 알려야 한다. 내가 알았으면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2.28 합의에 있어서는 윤미향 당선자나 이용수 할머니가 뜻이 같지만은 윤미향 당선자가 당시 결정의 주도권을 쥔 데 대한 서운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비난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양해가 될 만한 사안인데, 그래서 지금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선일보가 말이죠.
계속 그 윤미향 당선자에게 뭐 비판의 발언을 쏟아내는 이용수 할머니를 이쪽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비방모략한다. 뭐 치매 걸렸다는 식으로 비방모략한다. 이러고 계속 질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보질 못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이 조선이 인터넷에 이런저런 또 댓글을 갖고 말이죠. 이게 진보 진영의 전체 대표된 의사인 양 분치를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진보 지향의 시민들은요,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도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윤미향 당선자가 억울하게 비판받은 대목이 있다면 또 그 또한 억울하게 비판받는 대목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진보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언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비방모략을 했어요? 그런 인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작전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또한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말을 했다고 했을 때 바로 비방하고 모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분이 왜 저러지? 처음에 이런다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정말 만고불변의 정말 역적입니다. 아니, 만고역적입니다. 오늘 그 한국일보 한국만평 한번 보겠습니다. 백예규 편집위원회 그림인데 지금 저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아베가 팝콘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팝콘각이라고 하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아베와 일본의 우익들이 막 너무 즐거워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지난 토요일자 사설입니다.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히라,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한일 간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전 국민적 염원을 명분 삼아서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잿밥? 잿밥에 치중했다고요? 하하. 이 조선일보는 언제부터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나요? 조선일보는 이런 걱정하지 말고, 분에 넘치는 걱정하지 말고, 분수 넘치는 걱정하지 말고, 국민들, 특히 그 공공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삥 뜯은 거 있잖아요. 통일펀드인가 뭔가, 그 어디다 갖다 썼고 얼마 남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친일 반민족의 이력을 갖고도 100년 동안이나 광화문 내거리에 또아리를 튼 이런 조선일보, 존재 그 자체로 민족사적 수치입니다. 야, 뭐 민족지? 그래, 일본 민족지겠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조선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보정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고 20년이 흐른 지금 진보정당의 라인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꼽으라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얘기입니다. 정의당 이번에 당선자는 4선이 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예요. 근데 지역구에서 심상정 말고 당선될 사람이 또 있겠나 하는 그런 암울한 걱정이 짙게 드리워집니다. 사실 전체 의석 중에 84.3%를 차지합니다. 지역구에 300석 중에 253석이 그러한데요. 이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당이 지역구에선 몰패할 것이고 뭐 비례대표에서 서너 석 건지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6석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당이 6석이 나올 수 있는가?
일단 전국에 정의당 후보로 나선 정의당 출마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비례대표 득표율까지 합해가지고 해서 비례대표 5명의 당선자를 냈고 지역구는 1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 석패율까지 도입됐다면은 김종대 같은 사람은 당선됐을 거예요. 예. 열린민주당이 왜 3석밖에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요.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 지역구에 1명도 후보를 안 냈어요. 그러니 뭐 사실 그 비례대표에서만 표를 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지역구 당선은 필수적입니다. 예. 자, 국회 진출은 비례대표로 할 수 있지만은 재선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정의당 탄탄대로를 걸 겁니다. 진보당의 그 간판으로 활약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지역구에서 재선했지요. 사선인 심상정 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시작해서 지역구에서 2차례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가 출마한 경기도 고양 갑분이었는데, 제가 지난 정치부심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걱정을 했었어요. 과연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노력하신 분들, 뭐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 2번 떨어졌는데 다음에 도전하면은 희망이 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박용진이라는 인물이 돌출됩니다. 김종철, 박용진 이 두 분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 2분 다 90학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학 시절에 PD 계열 학생 운동을 같이 했고요. 1998년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0일에서 처음으로 대중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이분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의 첫 대변인을 맡아서 2년 넘게 당의 얼굴로 활약했는데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이후 진보신당으로 옮겨가서 활동을 했죠. 강북을에서 계속 나왔어요. 진보신당 간판으로 18대 총선에 나섰는데 그때 총선 득표율이 11.68%였어요. 박용진 후보가요. 그러다 이제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으로 갈아탔잖아요. 19대에서는 51.08%, 네, 5배 가까운 득표를 한 것입니다. 뭐 이분이 뭐 민주당 간판 갈아탄 것만은 있었던 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뚜렷한 성과를 냈는데 유치원 3법이라든지 삼성 불법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거는 굉장히 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네. 박용진은 미통당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끔 그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런 좀 보수적 색채, 보수적 유권자를 고려한 발언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에 대해서 정말 가공할 환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점으로 사실 이분은 좀 까임 방지권을 취득했어요. 예. 맑고 향기롭게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박용진은 유치원 3법, 삼성에 대해서 싸우는 거 보면 좋은데 가끔 똥볼을 찬다는. 예. 하이노트님, 박용진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이상함. 네. 근데 김종철 이분은 어떠냐, 여러분. 진보 정당에 남아서 헌신했지만 동작을 해 무려 4번이나 나왔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철이 박용진처럼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까? 양당제라는 정치 현실과 진보 정당의 부침, 이런 것들이 이 정의당, 진보 정당의 지역구 후보 당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제3당이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자당 합당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렇다 할 3당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그리고 그 전에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나중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정도지요. 그러나 그 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진보 정당이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얻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한마디로 민주당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을 싸잡아서 거대 양당으로 몰기보다는 미래통합당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공격력을 집중시키고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연대할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하면서 민주당이 잘 감싸지 못하는 이런 취약 분야, 이런 분야를 열심히 파고드는 이런 스탠스는 어떠할지,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뭐 정의당에서 많이 나왔겠죠. 꽤 전략적으로 다듬어진 방향으로 접근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2016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 모인 그 민심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또 행동을 정의당이 해야 지역구 후보자를 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목소리가 옳다고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목소리가 옳다고 지지하지 않고 이 목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치력이 있느냐, 대중성을 인프라로 구축하고 있는 당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목소리의 옳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실력을 입증받는 당으로 섰을 때 그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용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에요. 관훈 라이트 클럽이 있는데 오늘 정영진 씨의 싱글벙글 쇼 중도하차도 아니죠. 타지도 못했죠. 김용민 골이 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선옥 작가와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또 오후 2시 때에는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캠페인 방송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